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시대가 말 그대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행정명령을 쏟아붓고 있어요. 마치 행정명령 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결국 트럼프가 이런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쇼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어떻게 세계 경제, 기존의 세계 경제를 뒤집고자 하는지, 마치 세계 경제를 뒤집고자 하는 선전포고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을 즉시 분석해드리기 위해 노트북을 좀 열었습니다. 제가 익숙치 않은 그런 회의 공간이어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얻어서 지금 즉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음성이나 뭐 영상의 질이 좀 좋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바로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약 78개 조치들을 철회하는 명령을 서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지우기에 나선 거죠. 전 정권을 지우겠다. 그러면 바이든 시대에 건립되었던 어떤 세계 질서, 바이든식 어떤 외교, 안보, 통상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고자 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뒤집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선전포고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취임사에서 가장 제 인상 깊게 남아있는 이 트럼프의 한마디.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최선 자리에 두고 정책을 단행하겠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요. 역시 여러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강한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행정명령 중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 파리 기후협정의 공식 탈퇴하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일기 때 그때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고,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또 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한 일이 있었죠. 그만큼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에서 미 대통령 리더가 전혀 다른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 트럼프가 어떤 취임사에서 발언, 또 어떤 행정명령들을 단행하고 있는지 좀 요약적으로 제시해보면 보기와 같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 생활비를 좀 떨어뜨려 주겠다. 또 미 노동자를 위한 감세 조치를 하겠다. 감세. 또 국경 안전을 강화하겠다. 힘을 통한 평화를 복원하겠다. 또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 또 에너지 패권을 다시 이룩하겠다. 이런 여러 정책 의제들을 취임사를 통해서 발제하고 행정명령들을 이런 구조적인 틀에 맞게 발동시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들, 그동안 트럼프 2.0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보여드렸던 일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 생활비를 인하하겠다.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트럼프는 왜 끝났어요? 트럼프 시대의 종식은 코로나19로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이든 시대는 왜 마무리됐어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못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야기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를 미국 3억 명 넘는 많은 미국 국민에게 실질소득 감소라는 그 짐을 준 거예요. 실제 22년 6월에 물가 상승률이 9.1%였고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그 고물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고물가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됐다. 그러면 트럼프는 그걸 유세 현장에서 계속 강조했죠. 내가 당선이 돼야 된다. 내가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킨다. 생활비를 떨어뜨려 준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따 나오는 관세부터 조정하겠다가 아니라 관세를 끌어올려서 혹여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단행하지 않겠다. 관세를 도입해서 미국 인플레를 초래한다면 그게 어떻게 미국 우선주의입니까? 관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적용할 것이다. 상대국을 억압하고 미국으로 기업들을 유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지, 관세를 대대적으로 보편관세를 도입해서 임기 시작부터 물가가 다시 자극된다면 그게 어떻게 미국 우선주의입니까? 미국 우선주의에 맞는 방식으로, 그것에 걸맞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이루어나가겠다라는 거, 이 부분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플레이션 종식에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강조를 해봐 드린다면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미 트럼프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방향성을 말했어요. 파월 의장이 의장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월 의장직을 파월을 해고하겠다. 이거 말뿐이었던 거죠. 사퇴해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와 파월은 계속 함께 해야 됩니다. 26년 5월까지는요. 임기 기간까지는요. 그러면 트럼프는 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제로금리 환경을 만들겠다.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기업들에게 제로금리 환경을 만들어서 마음껏 저렴한 금리로 설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게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속마음이에요. 그게 마가예요. 그런데 금리는 누가 결정해요? 파월이 결정해요. 그러면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트럼프라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뭐 하겠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겠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만한 환경을 조성시켜 주겠다. 결국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파월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됐는지,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되는지, 이런 것을 지켜보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을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시대가 오면, 저는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트럼프 시대가 와도 인플레이션을 트럼프는 자극하지 않겠다. 관세를 도입한다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왔는데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파월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 트럼프 시대가 오면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것이고, 그러면 인플레가 자극될 것이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셨고, 그래서 금리 인하 중단설이 확대됐었어요. 금리 인하 중단할 거야 라는 시장의 그런 전망은, 그게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게 강달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닌 게 된다. 결국 물가가 생각보다 안정화되겠네. 그러면 아무래도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더 유도할 수 있겠네. 그렇게 다시 기대가 바뀌는 순간 국채금리가 떨어지죠?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달러 뉴노멀일지라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향해 안정화될 수 있다. 1,350원이나 1,400원을 향해 안정화될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달러 뉴노멀인 건 맞다. 이 말씀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밑에 깔려있는 배경이고, 그런 것이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영향은 바로 원달러 환율의 둔화, 그죠? 하락, 이것이 야기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셨던 관세 전쟁 시작될까? 실제 세계 많은 국제 기구들도 관세 전쟁이 당장 시작될 것이다. 그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고조될 것이다. 그리고 종전에 트럼프 1기 때의 무역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불확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트럼프는 당장부터 관세 조치를 단행할 계획은 안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2017년 취임을 시작하고 바로 관세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2018년 2월인가요? 한 1년 넘게 만에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주로 중국과의 전쟁을 지속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아, 너네 계속 수출할 거야? 관세 끌어올린다. 수출하지 마. 미국의 공장을 이전시켜. 근데 결국 그런 으름장을 계속 던져왔고, 그죠?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까지 으름장을 던져왔고, 세계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부터 공장을 미국에 이전시켜야지. 공장을 이미 증설했다면 미국 생산 비중을 늘리고 한국 생산 비중을 줄여야지.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기아차나 이런 기업들이 다 그렇게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결국 관세 전쟁은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되는, 뭐부터 하겠다?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는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관세를 도입할 만한 근거. 그럼 또 누가 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당연히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 결국 그런 나라들에게 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고 또 멕시코와 캐나다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과 같은 그런 FTA 체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바로 공장 안 짓고 멕시코에 공장 짓고 무관세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미국에 공장 짓도록 유도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밟아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세 전쟁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세를 끌어올려서 자국 물가를 이렇게 상방 압력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부분이 있다면 절대 안 하고 상대적으로 자국 유리하게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제조 기지를 옮기고 해외 인력을 미국으로 유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 보시는 것처럼 그런 전략을 단행해 나갈 것이다. 결국 관세 전쟁은 관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루고자 하는 핵심 목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세계 주요국들이 움직인다면 그럼 굳이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부메랑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건 거죠. 자, 네 번째 좀 관전 포인트는 파리 규협약 재탈퇴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CO2 저감 노력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미부터 선언했었고, 저도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뭐를 의미해요? 미국의 공장 져라 이거죠. 미국의 공장 짓고 미국에서 기업 경영하라. 왜 한국에서,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하고 CCUS 탄소 저감 기술을 도입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비용 부담을 안고 그렇게 사업하느냐. 미국에서 공장 져라. 결국 트럼프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떠나서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떠나서 더 큰 그림이 있다. 이제 소위 이 트럼프 시대에는 제가 바이든 시대와 달라지는 것이 있다. 기존의 세계 경제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선전포고와 같다라고 말씀을 그동안 드렸죠. 세계 경제를 뒤집는 겁니다. 어떻게? 바이든 시대의 세계 경제 질서는 ESG였어요. 기후변화 대응이었어요. 그 분야로 돈의 쏠림이 있었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가격이 치솟고 한때 제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투자하라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건 바이든 시대예요. 이 트럼프 시대에는 그걸 지워나갈 겁니다. 이미
제가 행간에 있는 중요한 변화를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 NGBA라는 굉장히 중요한 얼라이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글로벌 은행들이 이 NGBA에 이미 가입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적극적인 탈퇴를 선언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너무나 중요한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 제가 자료를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 미국 대형은행들이 NGBA 탈퇴를 선언합니다. 언젠가요? 24년 12월, 25년 1월,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JP 모건. 정말 탑 IB들이 하나같이 탈퇴를 합니다. 이게 그동안 이 넷제로라든가 혹은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든가 그런 영역에 많은 자금이 쏠렸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ESG 영역 또 이 기후변화 대응 영역으로의 돈의 이동이 뒤틀리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오늘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만 반대로 2016년부터 23년 동안 이 화석연료 자금 제공 규모가 큰 이 12대 은행들 보십시오. 이 중에 4개 미국 대형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행동, 아까 보여드렸던 이 NGBA, 이것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탈퇴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걸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보여지기식 기후변화 대응이었던 거고 사실은 기후행동보다 단기 수익을 우선시하는 이 화석연료 분야의 파이낸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필요 없어 라고 선언하고 그것은 ESG 열풍이 하나의 과거 트렌드였다. 25년부터는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니다. ESG라는 경영 전략에 있어서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돈이 빠지고 기업들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구조적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관점에서의 구조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특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면서 뭐를 꿈꿔요? 또 한 가지. 북극 항로죠. 근데 북극 항로는 사실 북극 항로 개발을 하려면 지구 온난화가 더 진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그게 더 관심인 거죠. 그게 옳다 그르다의 논의가 아니라 기조가 바뀌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요. 또 나아가서 연준조차 제가 F라고 표현했죠. Fed라는 표현 때문에 입에 익숙해서 NGFS라는 읽어드리겠습니다. Network Central Bank of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이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NGFS라는 저도 익숙치 않은 이 제도의 탈퇴를 발표합니다. 이게 금융 시스템의 기후 위험을 포착하고 그것을 이제 완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전 세계 중앙은행 감독기관이 2017년에 설립했고 연준이 2020년에 가입했어요. 왜 이 17년에 설립했는데 가입을 그동안 안 했을까요? 2020년까지는 트럼프 일기였잖아요. 20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때 가입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기후변화를 임무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으나 연준이 기후변화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없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탈을 선언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이라는 마청급이 빠져나간다면
이런 NGFS라는 중앙은행들 간의 어떤 협약 이런 것들이 힘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강한 움직임이 힘이 빠져나가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안건, 가장 중요한 안건이 에너지 패권이에요. 이미 셰일 오일, 셰일 가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조선업 한국과 협약이 필요하다,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왔던 그 배경에는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석유와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수출하는 수출국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LNG선, 유조선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보여드렸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그러나 자국 소비를 위해 생산을 해왔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난 2년 전부터 이미 미국은 순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부터 물론 당장 셰일가스, 셰일 오일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장 이 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국제 유가 이런 것이 안정화될 수 있겠고 이런 과정에서는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최대의 툴이 될 수 있다. 2022년에도 왜 인플레이션이 발동됐어요? 바로 원유 가격이 또 천연가스 가격이 러우 전쟁과 함께 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반영된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고요. 41년 전 물가도 역시 오일 쇼크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안정화된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겠다.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생산하겠다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방향성일 수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나아가서 우리 한국 경제에 주는 함의는 셰일가스, 셰일 오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착수하려면 당장 뭐가 발주가 돼요? 네,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발주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를 상당 부분 많이 선구적으로 혹은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납기를 지켜가면서 수주를 해왔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엔지니어링사들, 우리나라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여러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를 많이 해왔고 미국에서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석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트럼프 2.0 시대에 이런 주요 안건들이 어떤 식으로 세계 경제를 뒤집어 놓을 것인가를 그림 그리고 그 여정에서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지를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요. 이미 트럼프 2.0이라는 책에서 또 제 2025년 경제전망서에서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관전에 주목해야 될 그 포인트들을 기술을 해놨었죠. 그거와 함께 지금의 이 영상과 함께 또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을지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 책 링크도 고정 댓글에 담아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오피셜 클럽을 만들었죠. 다음 주부터 당장 여러분과 줌 수업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의 의문점들에서 대해서 충분히 답변 드리는 수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이름하여 김광석의 경제학습집 런칭합니다.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봐 주시길 바라고 매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이슈들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그 경제의 펀더멘탈 지식 그런 것을 쌓기 위한 줌 수업을 매주 진행하고 있고 또 역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런 한 달간의 주요한 현안들을 정리해서 특강의 형태로 온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 제가 추진하고 있는 오피셜 클럽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녹화 마무리하겠고 오늘은 즉시 분석으로 여러 현안들을 다뤄드렸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